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민의 브리핑입니다. 큰 고비를 넘기는 듯했던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 서울 구로구 콜센터 코로나19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 수는 102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서울이 71명, 경기가 14명, 인천 17명입니다. 확진자 중에는 이 건물 11층 근무자가 많았지만 밤사이 9층, 10층 직원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울시는 콜센터가 위치한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과 인근 지역을 감염병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인적, 물적 지원을 총집중해 조기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서울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전 10시 기준 219명, 어제 10시 기준보다 14명이 늘었고요. 서울 최대 집단 감염 사례인 구로구 콜센터 외에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해외 접촉 관련이 19명, 은평 성모병원 관련이 14명, 성동구 주상복합아파트 관련 감염과 종로구, 명륜교회, 대구 방문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기에 동대문구의 한 PC방을 비슷한 시기에 이용한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새로운 집단 감염으로 번질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등을 점검할 방침이며 조치가 미흡하면 즉각 폐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114명 늘어난 7,869명으로 사망자는 67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 그리고 앞으로의 예측까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TV민생연구소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 TV민생연구소입니다. 자,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저희가 또 대구 상황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김종민 기자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 네, 대구 신천지 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오늘 경찰과 공무원 등이 투입돼 행정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압수수색인데 대구시는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에서 누락된 신도나 교인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되는 상황에서 행정조사가 대구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음성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 수천 명의 자가격리가 해제된 데다 올해가 신천지 창립일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교인들이 창립일을 기념하기 위해 몰래 집회를 열 가능성에 대비한 겁니다. 행정조사는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4명의 자택에서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존 대구 지역 확진 환자 가운데 콜센터 직원이 수십 명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지역의 66개 센터 8천여 명 가운데 13개 센터에서 신천지 교인 10명을 포함해 5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지난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로 환자 발생 시점이 서울보다 빨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구시는 이미 콜센터 직원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사실이 즉각 공개됐다면 구로 콜센터의 집단 감염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구시는 이달 말까지 콜센터 운영을 전면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구로 콜센터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이 수도권 확진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불안은 떨치고 제대로 된 정보와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게 정말 필요하겠죠? 네. 예, 콜센터 노동자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또 대기업 계열 콜센터들이 모여서 노동자들이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답니다. 정말 닭장처럼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창문도 없는 곳에서 네. 일을 하다 보니까 감염 우려가 있었는데 대책을 촉구했는데 그것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대책은 대책대로 촉구하면서 정말 그렇게 감염 취약계층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TV민생연구소의 장점은 코로나19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있고 너무 막 공포의 위협을 부추기는 방송 언론이 있지만 저희는 차분하게 팩트를 체크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께서 정말 명쾌한 설명으로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죠. 우리 국립암센터의 명승곤
가정학과 교수님 모시고 팩트체크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교수님 먼저 이 얘기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구로 콜센터 확진자들 이 상당수가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1호선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1호선. 신도림역 구로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부모님이 전화 오셨어요.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서 이 코로나19 대중교통으로도 좀 이렇게 옮을 수 있는 건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통해 감염이 됐다는 그런 보고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론적으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비말 감염, 즉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침방울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장시간 접촉을 할 때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철이나 버스는 어떨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한 번 이동을 하려면 최소한 20, 30분에서 1시간 네, 동안 이동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안에 혹시라도 확진자가 있다면, 감염자가 있다면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그 옆에 사람들은 감염의 위험성은 사실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철의 그 손잡이라든가 아니면 좌석 이런 데 바이러스가 표면에 묻었을 가능성도 존재를 하겠죠. 네. 하지만 현재까지 그런 그 감염의 근거는 없는 상태라서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마스크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밀집 공간이기 때문에 착용하는 것은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정말 다행히 대중교통을 통한 확산 사례는 없어서 다행인데 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밀집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꼭 하시자, 손 씻자는 말씀 주셨는데. 네. 근데 예. 네. 그런 보고는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예. 중국에서 실제 그 우한에서 바이러스 막 감염되기 시작하는 초기에 버스 안에서 이 CCTV를 통해서 관찰을 한 결과 환자 한 명이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 앞쪽에 4.5m 정도 떨어진 그 승객이 감염이 됐다는 그런 보고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문 경우긴 한데요. 아마도 이 밀폐된 공간에서는 환기, 그러니까 뭐 에어컨 같은 거 바람의 흐름에 따라서 바로 근접 1m나 2m가 아니더라도 비말이 멀리까지 갈 가능성, 이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신도림역 근처 지하철 이용하신 분들 좀 걱정이 많이 되시긴 하겠습니다만 네. 그쪽에 계신 분들은 자신의 증상이 혹시 나타나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단순한 감기 증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지금 누구를 얼마나 마주쳤는지가 알 수 없다는 게 그렇죠. 대중교통의 맞아요. 특징입니다. 그래서 혹시 증상이 있다면 즉시 연락을 해보시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구로 콜센터 주변에 버스 정류장 가까운 역은 전부 다 지금 방역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우리가 지나치게 불안해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의견도 드려봅니다. 네. 다음 궁금증도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네. 지금 아유 민망한 아무튼 화장실이 나왔는데 아무튼 그 공중 화장실 이용도 지금 꺼려하는 분위기 확산되고 있는데 맞아요. 계속 논쟁이고 논란이잖아요. 과연 변기를 통해서도 확진이 될 수 있느냐, 네, 감염될 뭐 수 있느냐. 사실 가능성은 존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용어가 있어요. 토일렛 플룸이라고 해서 네. 플룸이란 건 이제 연기 기둥을 얘기하는 건데 물을 내리게 되면 이 기둥처럼 위로 한 2m 정도 이 연기 같은 게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렇죠. 네. 일종의 비말 같은 거네요. 그렇죠. 튀네요. 일종의 예, 튀는 예, 거죠. 예. 그러면서 그 안에 성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 박테리아, 세균들이 있다는 그런 보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대개 물을 내릴 때는 자기 거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남의 걸 다른 내는 사람 경우는 거를 내는 잘 경우도 없죠. 있겠습니다만 네. 다른 사람 거 내릴 때는 당연히 변기 뚜껑을 닫는 게 그러니까 도움이 되겠죠. 예.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기둥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거니까 뚜껑을 닫아두게 되면 당연히 네. 그럴 가능성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자신의 몸에서 나온 배설물이나 아니면 세균, 바이러스는 그 의미는 그게 내 몸에 특별한 질병을 안 일으켰다는 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예, 되겠습니다만 예. 남이 이를 본 거
본 경우에는 뚜껑을 닫는 것이 필요하겠죠. 아, 그렇군요. 이 화장실 매너 좀 예. 꼭 좀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궁금증은 뭔지 저희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실게요. 네, 예. 이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예. 부분이에요. 네. 실제로 이 홍콩에서 확진자의 반려견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19를 퍼뜨릴 수 있는 건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수님 어떤가요? 아직까지는 그런 근거는 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네. 물론 그 반대의 경우 아까 홍콩의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반려견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사례는 보고가 됐지만 그 반대의 경우 즉 동물로부터 사람으로 감염되는 건 아직까지는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동물에게 그 코로나19를 전파를 했지만 바이러스를 전파했지만 그 동물은 증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그래요? 있습니다. 이게 또 그래서 인간하고 달라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뭐 지금 한 두세 달 이상 됐는데도 그 동물로부터 사람한테 감염은 아직까지는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겠죠. 특히 우리 2009년도 신종플루 같은 경우도 처음에 불렸던 게 스와인플루 그래서 돼지독감이라고 불렸었거든요. 네. 그 이전에 조류독감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는 케이스가 공식적으로는 없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이 감염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좀 그런 위험성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걱정이 또 퍼지게 된 것은 처음에 뭐 박쥐에서 뭐 이 바이러스가 그렇죠. 됐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동물에서도 오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다음에 영화 컨테이전이 화제가 되는데 거기서도 그렇죠. 보면 박쥐가 이제 나오니까. 네. 근데 그건 유래인 거지. 그렇죠. 감염은 아닌 거죠, 네. 현재로서는. 사실 그 부분도 아직 100% 밝혀진 그렇죠. 건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논란이 있는 되게 거죠. 이제 예. 사스 그다음에 뭐 이번에 코로나19 이런 경우가 박쥐가 매개체가 됐다고 맨 처음에 네. 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다양한 사실 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네. 교수님 그다음에 뭐 반려견은 이제 안심이 한다 하더라도 사실 근데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시니까 또 자가격리가 늘어나니까 가족 간 이 감염 우려가 크잖아요. 심지어 맞아요. 가족들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니까 가족 간에 조심해야 될 점 한 번만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시오. 예. 네, 잘 아시는 대로 가족 내 환자가 생겼다면 당연히 다른 가족에게 네. 전파될 가능성, 감염 가능성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건을 쓸 때도 따로 분리하는 게 좋겠고요. 좀 힘들지만 그 한 방에 좀 가정 내에서도 격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예전에 저희가 그 뉴스에서 확진자였다가 이제 완치한 분의 인터뷰 그때 봤을 때도 집에서 철저하게 정말 마스크 쓰시고 식사도 분리하시고 관리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 마스크 참 쓰는 게 제대로 쓰는 게 참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요즘 또 워낙 마스크 구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또 막 사람이 트인 곳이나 이런 데는 좀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괜찮잖아.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거든요. 마스크 정말 의학적 효과 있는 거죠? 어떤가요? 네, 마스크에 대해서 사실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실 정부 보건당국에서는 그 마스크 오부제도 시행을 하고 있고 마스크 착용 지침도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단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일반 건강인들은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마스크를 쓸 필요 없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CDC.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인에게 있어서는 마스크 권장하지 않는다. 그럼 어떤 사람이 써야 하나?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기본적으로 저 같은 의료인입니다. 예, 의료인. 병원 네. 내에서. 예.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인 그리고 환자. 사실 마스크란 게 가장 주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비말을 막아주는 거 아니에요? 막는 것도 당연히 있죠. 근데 네. 가장 일차적인 목적은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침방을 남한테 전파하는 걸 막기 위한 목적이 제일 1번이에요. 네, 마스크는. 그리고 2번은 당연히 나도 예방하는 거죠.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건데, 근데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대로 KF80, 94, 그다음 뭐 99 이런 것처럼 100% 다 막지 못하고 80%, 94%, 99%를 막는 거거든요. 좀 한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는 필요한데 그렇다면 마스크 과연 효과가 있느냐? 사실 코로나19 자체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당연히 없겠죠. 새로 나온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기존의 연구 결과를 유추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요. 독감과 같은 그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반 인구 집단에서 가정 내에서 주로 아니면 그냥 일반 지역사회에서 기존에 나왔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니까 8편의 임상시험 중에 6편에서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역사회에서는 마스크를 쓰나 안 쓰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또 따로 있습니다. 병원 내에서는 우리가 호흡기 질환 환자들을 많이 접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의료인 내에서 마스크를 쓴 의료인과 쓰지 않은 의료인을 비교했을 때 확실히 독감이나 호흡기 감염의 빈도를 40에서 60% 줄였다는 보고가 있어요. 물론 이 연구조차도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만 현재까지 그렇다면 연구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비록 독감이나 다른 호흡기 감염에 관한 연구지만 유추해 봤을 때 분명히 마스크는 의료인에게는 도움이 되지만은 그 외에 일반 건강인에게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야외 사람 별로 많이 없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혼자 지낼 때 특히 자동차 운전하는데 혼자 하는데도 혼자 있는데. 마스크를 열심히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럴 필요는 예, 없다. 그래서 마스크 사용을 최소화하게 되면 우리 수요 자체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며칠 전부터 교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이제 마스크 구입도 양보했고 네. 다행히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제 서서히 이런 마스크 관련 지식들이 널리 알려지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최고위 당국자가 마스크 쓰지 마라는 식으로 아픈 사람만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게 퍼지면서 마스크 대란도 좀 진정이 된다고 보는데요. 특히 이제 또 마스크 나눔 이런 것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훈훈해지고 있는데요. 그건 그대로 우리가 또 칭찬하면서 다음 궁금한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그거 넘어가기 전에요. 네네. 그래서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 사람은 그러면 의료인만 써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유증상자들. 그렇죠. 환자들. 호흡기 질환이 증상이 있는 유질 환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 그리고 의료인 그리고요 건강인들도 무조건 쓰지 말라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밀접 공간, 그러니까요. 밀접 접촉을 해야 되는 상황. 이를테면 대중교통,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착용하는 것이 예방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콜상태 그렇습니다. 안에 있는 분들이라도 이런 그렇죠. 반드시 썼어야 되는데 안 썼다니까 너무 네. 주지도 않았다니까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맞아요. 경우는. 자, 그럼 그래서, 다음 팩트 체크 팩트 저희 체크. 들어가야죠.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저번에 비타민제도 그렇죠. 큰 효과가 없다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큰이 요 아니고 마- 작은 효과도 그러니까 작은 효과라고 하셨는데 평소에도 굳이 복용하지 말라는 책도 이제 내셨는데 마늘, 양파 이야기는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옛날 맞아요. 쌌을 때 김치처럼. 어떻습니까? 워낙 한국 사람들이 마늘, 양파를 좋아하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그런 내용들이 완전 얼토당토하는 그런 얘기나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오늘 또 제가 인터뷰했을 때 어떤 구충제, 네. 구충제가 또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다. 그래서 너튜브나 이런 데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다고 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또 그 암을 퇴치한다고 해서 네, 펜벤다졸 오셨었는데도. 오셨었는데도. 예. 그러니까 그거 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가 효과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실험실 연구를 통해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물론 경험도 시작을 하겠죠. 경험부터 시작해서 실험실 연구. 실험실 연구라는 거는 세포, 분자 이런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 걸 대상으로 일단 항바이러스 혹은 항산화, 항암 효과들을 확인하거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바로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연구입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그러한 효과가 관찰이 된다면 바로 쓰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시험을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되는데 방금 얘기한 양파, 마늘 이런 것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 중에 항산화 효과, 항바이러스 효과는 실험실 연구에서 일부 제기가 되고 있어요, 분명히. 네. 논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핵심은 이걸 얼만큼 어떻게 먹었을 때 사람한테도 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치료 효과가 되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임상적으로 효능이나 안전성이 입증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냥 양파, 마늘
맛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맛으로. 그럼 일반적으로 몸에 그렇죠. 좋다고 하니까 그냥- 기분 좋게 드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 이렇게 코로나19가 워낙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이런 소비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허위 과장 광고가 정말 판을 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런 단계를 거쳐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약을 뭐 드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공기청정기가 효과가 있다든지 이건 좀 문제가 음이온이 있나요? 효과가 있다는 것도 봤어요. 음이온.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중들의 지금 같은 식의 이제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하나의 그 업체들의 과한 상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최근에 초반에는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뭐 안경. 여기 밀착시킨 안경으로 코로나를 눈에 들어온 것까지 다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선전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눈으로 막 예. 전염된다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런 게 실험 연구나 동물 연구에서 일부 한두 편 논문만 나오면 그걸 침수봉대 해갖고 과장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되게 제일 많이 듣는 말 뭡니까? 이 약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면역을 증진시키고 그 단골 내용 아닙니까? 예. 그건 뭐냐면 실험 연구 수준 혹은 동물 실험 수준이거든요. 이게 진짜 효과 있다고 얘기하려면 정말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효능 입증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라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우리 네. TV 인생에서 전속 팩트 체크신데요. 마지막으로 네. 요즘에도 뭐 가짜 뉴스도 아니면 뭐 위험이나 공포를 과장하는 언론이든 뭐 따끔한 말씀 하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진짜 제가 그 예. 얘기하고 싶었어요. 예. 참 그래도 우리 그 TBS는 이런 팩트 체크를 만들어갖고 저 같은 사람들 불러주셔갖고 제대로 된 근거 있는 얘기를 들려고 노력하시는데 전 너무 박수를 보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일부 제가 사실은 일부 언론에 한 번 나간 적이 있는데 정말 답답할 정도로 1시간 동안 아이템을 예를 들어서 6, 7개 하는데 다 그 지금 현재 보건 당국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막 어떻게 하면 흠집을 낼까 그러면서 가짜 뉴스를 갖고 네. 그걸 마치 진짜인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더 우리 그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마스크보다도 네. 아니면 뭐 입국 금지 이런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가짜 뉴스, 왜곡 보도 일삼는 이런 보도들, 언론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정신을 차리고 진짜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좀 국민들에게 제대로 좀 정보를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명 교수님이 아마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 또 우리 시청자들께서 듣고 싶은 명쾌합니다. 말을 명쾌해 주신 것 같으니까. 명시 아닙니까 제가? 그러니까 잘하는 건 잘하는 네. 거고 혹시 아쉬운 거 있으면 그것만 그렇죠. 정확하게 지정하면 되는데 네. 최근 정말 일부 언론 보도는 아예 그냥 이걸로 무슨 정권을 뭐 심판하려고 아예 그러니까요. 작정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네. 외신에서는 정말 우리나라의 이 방역 대책 적극적으로 네. 하루에 10,000건 이상의 네. 검사하는 거 이런 나라 없거든요. 물론 뭐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그렇죠. 유명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것에서는 우리가 자부심도 가지면서 또 못하고 있는 거는 그 비판을 받고 예. 제대로 된 대책을 그렇죠. 내면 되지 정확하게 않습니까? 지적도 하면서요. 네.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지금 현재 방역 당국에서는 마스크 문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 오브제도 도입도 하고 앱도 만들고 대만에서 시작한 걸 예. 그대로 도입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잘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칭찬을 해주고 못하고 있다면 따끔하게 비판을 하되 너무 근거 없는 가짜 뉴스와 왜곡 보도 이걸 갖고 그 흠집을 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우리 명순건 가정의학과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명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정말 많은 일상을 바꿨고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주고 있는데요. 근데 정말 이번 사태에 꼭 짚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인지 화면을 한번 만나보시죠. 정부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 유초, 중고 학교 개학일을 2주 추가 연기하겠습니다. 취미생활도 하고 공부도 가끔씩 하고 집에서 TV 보고 숙제하고 놀았어요. 숙제하다가 핸드폰 하고 자는 시간이 많아서 네,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문도 지금 굳게 닫혔습니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2일에서 9일로 개학을 연기한데
근데 또 이어서 2주를 추가 연기하면서 23일 날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 모셨습니다. 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박철민 기자도 같이 예. 왔네요. 네, 예,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서울여대도 지금 개학 연기했죠. 한 2주 연기했는데 그 다음에 또 2주도 온라인 강의를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원래 2주 온라인 네. 강의하고 네. 이제 추석 강의로 하자 3주차부터 그랬는데 지금 3주차, 4주차도 온라인 강의하면서 추이를 보자. 심지어는 이제 교수 재량으로 한 학기 내내 동영상 강의 내지는 그럴 수도 스트리밍 있다. 강의로 가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제가 그 강의하는 상지대도 3주 연기, 네. 2주는 온라인 수업. 네, 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등록금은 비싸게 내는데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되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등록금도 돌려달라는 이야기 들을까봐 그러니까요. 저는 동영상은 다 15주 가지만 네. 나는 강의 현장에 가 있겠다. 3주차 이후부터 안전 조치를 전제로 해서 예. 올 학생들은 와라.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한 예. 명이더라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여러 네네네. 논쟁도 생긴 건데 그건 나중에 한번 또 짚어보는. 네네네. 교수님 지금 학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개학이 계속 늦춰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러다가 우리 아이들 학생들 네. 수업은 제대로 되냐 이제 이런 건 네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근데 상황이 예측 불허하는 상황이니까 뭐 대구 쪽에서 좀 진정되는가 싶었는데 서울에서 또 그 집단 감염 콜센터 사태가 네.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그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걸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적응해서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보자. 너무 마스크에 치중하지 말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예. 근데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개학 연기가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쪽에서는 이런 교육 공백에 대해서 너무 걱정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이 교육부의 대책도 궁금해지는데요. 기자님, 뭐죠? 네, 지금 조금 전에 교수님도 뭐 예측 불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 공백이 발생했다라고 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과 직원 수가 389명, 400명에 육박합니다. 이 중에 유치원생이 21명이고 초중고생 152명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대학생도 126명.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교육부가 그래서 이 온라인 수업으로 이 보충을 하는데요. 자율학습을 돕기 위해서 이 학습터라는 걸 개설했고요. 또 디지털 교과서도 마련해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개학 전까지 온라인 그리고 유선으로 교육복지 상담과 독서용 도서 그리고 가정학습을 위해서 교재나 교구 등을 포함해서 맞춤형 지원 꾸러미라고 하는 내용의 교육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긴급 돌봄 서비스가 요즘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든 돌볼 사람이 없다 하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되는데 운영 시간이 2시간 정도 확대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였는데 오후 7시까지로 연장이 됐고요. 어린이집 그리고 휴원시 교사를 배치해서 긴급 보육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정말 그 맡길 분들이 없는 분들을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신청률이 2%대라고 해요. 네. 저조한 상황이니까 많이들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훈혜 교육부 장관이 얼마 전에 또 유치원 교육비 환불에 대해서 처음 환불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환불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정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논쟁이죠. 지금 교육비문 네. 논쟁인데 아무튼 그러면 어쨌든 유아나 초등학생 부모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긴급 돌봄하면 대부분 지금 수용은 된다는 거죠? 네, 어느 정도는 그 안전하게 지금 그 보육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안심하고 맡겨도 그것은 좋을 제가 것 계속 같습니다.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네, 맞아요. 신청했는데 안 되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교수님, 그 다음에 지금 유아나 초등학생 긴급 돌봄 지원은 되는 것 같은데 네. 중학생, 고등학생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예, 이제 애들이 일단 컸으니까. 그렇죠. 근데 중고등학생들 보면 부모님들의 보살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당사자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제 느낌으로는 중2 이상이면 네, 네, 부모 네. 없이도 예, 뭐 맞습니다. 해먹기도 하는데 네. 중1, 중2, 1부는 그래도 그리고 걱정돼요. 이제 초등학교 예. 이제 4학년 정도, 4, 5, 6학년, 이제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라는 걸 통해서 이제 안심 돌봄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고등학생 관련된 대책은 사실상 없는 셈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뭐 가족돌봄 휴가제나 유연근무제를 이제 그렇죠. 하고 가족돌봄 휴가제, 그걸 하면 지원을 유연근무제.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직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가 저희 현실에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 사실 이제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 저학년들도 제가 실수요자 입장에서 저희 아이가 지금 유치원 이제 6살인데 약간 좀 그 혼선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현장에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서 예를 제가 아까 들면 여쭤본 일단 거거든요. 그 돌봄을 네. 맡길 수는 있는데 문제는 부모들이 우려하는 건 돌봄의 질이에요. 갑자기 막 그 돌봄 교사들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그 아이들은 항상 일정한 그 선생님하고 접촉을 하면서 뭔가 그 안심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익숙한 안정감을 분위기, 얻는 거죠. 안정감. 그런데 돌봄교사 선생님들이 뭐 자주 교체가 된다든지 돌봄 선생님들은 돌봄교사 선생님들을 애를 쓰고 그런데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낯선 환경에서 불안해하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아이를 일부러 안 보내는 그 부모님들도 계시고 네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지역마다 이게 교육 자치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그 이제 긴급 돌봄 교실에 점심을 뭐 무상으로 지급하겠다 5천 원 벌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뭐 발표를 했는가 하면 경기도에서는 또 그걸 또 이제 유상으로 그러니까 부모가 그 도시락 비용을 그 부담을 하면서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처음에는 뭐 다 도시락 무상으로 준대 이랬다가 또 아니기도 하고 뭐 등등등 약간 결에 있어서 혼선은 좀 있습니다. 맞아요. 현장에서는 여전한 혼선과 네네. 미흡한 대책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네. 위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좀 유리없던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럼요. 지금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네, 네. 없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갑작스러운 공백, 현장에선 분위기가 어떤지 저희가 직접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학원의 휴원 및 등원 중지를 권고할 계획이며 우리 학생들이 학교 밖의 교육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학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다니는 학원은 해요? 네, 제가 다니는 학원은 하고 있어요. 걱정하긴 하는데 그래도 공부해야 돼. 이게 휴원을 해봤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대책면을 찾아가지고 뭐 독서실 같은 데나 스터디 카페 같은 데서 다들 공부를 하잖아요. 괜히 집에 있다가 오히려 더 건강이 악화될까 봐 그냥 이렇게 밖에 나가면서. 일단은 고3이고 수능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아예 착용하지 않으면 입시에 불가능하고요. 사실 중고등학생은 아직은 막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요. 저희가 한 20% 정도는 부모님이 너무 고민되시면 안 오시는 걸로 저희도 말씀을 드려요. 어머님들께서 직장을 다니시는 경우에는 대단히 좀 난감해 하셨어요. 아이를 맡길 때도 마땅하게 없는데 학원에서 나중에라고 계속 미루다 보면은 어머님들은 이제 애를 맡길 때를 찾아야 되거든요, 결국엔. 또 중간에 애가 나가면은 어디를 갈지도 모르겠고 애들을 좀 맡아주는 느낌? 그런 것도 필요했고 특히 이제 고등학교 어머님들은 학원에서 애들을 좀 수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걱정도 많이 하시지만 그래서 저희도 학원에서 손소독제 같은 거 아주 필수적으로 뭐 마스크는 당연히 필히 착용을 하고 수업을 하고 있고요. 방역 같은 경우도 거의 매일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업 한번 끝나고 나서 교실이 좀 빌 때는 빨리 책상을 또 소독제로 또 닦고 감염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학원에 가다가
이제 취소됐다는 소식을 들어서. 아, 오늘 취소된 거예요? 네. 아직 정한 게 없어서 지금 여기 앉아있긴 한데. 딱히 어디 갈지 생각은 안 나는 거예요? 네. 너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가끔씩 나오는데 그래서 지하철 타고 나가면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일단 확진자가 여기 안 있으니까 그 방법 때문에 뭐 PC방에서 다 소독 같은 거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 공부하는 거. 곳곳에서 노래방이나 PC방을 중심으로 한 공전 감염 노래방에 사례도 다녀간 늘고 손님 3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밀폐된 받았습니다. 공간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교도 안 가고 솔직히 요즘 놀기밖에 안 하니까 그냥 놀러 왔죠. 갈 데가 없어서. 뭐 처음에는 저도 엄청 불안해했는데 그냥 뭐 한두 번 벗고 나다 보니까 아 괜찮구나 싶더라고요. 다니면 안 되는데 집에만 있기에는 너무 심심하고 해가지고 PC방 아니면 코인 노래방 2개뿐이 없는데 그래도 코인 노래방 더 나은 것 같아서 이건 방을 하나 쓰는 거니까 PC방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해요. 원래는 이제 일을 한 3회에서 한 5회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나가자마자 이제 바로바로 마이크 세척이랑 리모컨 한 번씩 닦아주고 이제 소독제 뿌리고 있습니다. 제일 이제 아무래도 침도 많이 튀고 이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마이크니까 마이크 신경도 많이 쓰고 있고 뭐 이제 필요하면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 위에 부분을 빼서 안에까지 다 세척하고 그 안에 들어간 이제 솜도 한 번씩 빨래 이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문이 닫혔는데, 그러니까 갈 곳 없는 학생들이 지금 뭐 학원을 간다든지 코인 노래방, 이렇게 PC방 더 위험한 곳으로 지금 이제 퍼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걱정이에요. 예, 박진웅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아이들과 학생들이 이렇더라고요. 집 안에만 있으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그것도 걱정인데 네. 나갔다가 PC방이나 코인 노래방 가면 또 감염될 거 걱정이란 맞아요. 말이죠. 네. 어찌해야 됩니까 이거? 가장 좋은 네. 거는 게임을 좋아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는 그냥 집안에서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 하나의 안 또 되나요? 책임? 예로 말씀을 드리면 네. 어제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한 PC방에서 4명이 집단으로 또 감염되는 아.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지역별로 자치구마다 번호를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동대문구의 9번, 12번, 13번, 16번 환자입니다. 특히 또 12번, 13번 환자는
형제 사이라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었나요? 네, 3월 1일 날 20대, 20대 이제 대학생 정도로 판단이 되는데 3월 1일에 방문했는데 4, 5일 후에 이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지금 확진이 이런 PC방이나 노래방, 밀집한 곳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감염 사례가 지금 최근에 있었던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창녕군 이런 곳에서 PC방이나 노래방 안에서 이용하신 분들이 확진되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밀집한 공간, 밀접한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는 이용하는 걸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서울시가 그러다 보니까 노래방이나 PC방 등의 영업 중단을 권고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 금지 행정명령까지 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감염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학교를 당분간 개학을 연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학원에 간다는 건 조금 약간 이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애들이 또 학원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중요한 같은데. 건 밀폐된 공간은 피하는 게 맞아요. 너무 우리가 무서워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데 지금 학원들이 또 여러 가지 경영의 목적상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보면은 겉으로 문 닫았지만 어쨌든 또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한편에서는 또 학원 밀폐된 공간에서의 어떤 감염 위험성을 당사자나 부모들이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항상 안전불감증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나야 뭐 이제 어떤 이런 의식들.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예전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아파서 학교 못 가겠어요. 이러면 죽어도 학교에서 죽어 막 이러면서 아파도 그냥 공부해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이 사태에서는 조금 좀 진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요. 저 기자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개학 연기 때문에 저희 꼬인 문제들을 좀 하나씩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부족해진 이 법정 수업 일수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 수업 일수 190일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학교 휴업에 따라서 수업 일수를 감축해야 되는 기준이 있고 아닌 기준이 있는데 1단계부터 3단계까지라고 합니다. 먼저 1단계가 15일 기준입니다. 휴업 기간이 15일 이내면은 수업 일수를 감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개학이 3월 9일로 일주일간 연기됐을 때 최근까지는 이게 해당이 됐는데 또 그 이상 연기됐지 않습니까? 16일에서 34일가량 휴업을 하게 되면은 2단계 휴업으로 돼서 이 경우에는 수업 일수 190일 중에서 10%까지 수업 일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9일 정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수업 일수가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특히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진학해야 되는데 수업에 대한 질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35일 이상 휴업하게 되면 3단계 휴업으로 되는데 이때는 새로운 지침이 또 마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도 개학을 할지 연기할지 지금 아직도 지금 결정이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아무튼간 일파만파인데 교수님 근데 아까 이제 학원 이야기도 하셨는데 사실 저희 동네에서도 학원을 한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걱정하거나 어필하는 지금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나 서울시 조사로 보면 일부는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2학기 예습으로 한다, 특강을 한다, 막 이런 건 오프라인에서 모이게 한다는 건데. 이번 기회에 공부도 하자, 이런 얘기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마 경영난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상황은 어떻고, 만약에 휴원을 하게 되면 지원 대책 같은 건 있나요? 그분들 입장도 좀 이해가 되는 면도 있어서요. 되죠, 사실. 이제 서울 시내 학원이나 교습소가 한 2만 5천 곳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34.5%? 한 8천 곳 정도가 휴원을 하지만, 나머지는 아직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육청에서 손소독제도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지만, 이제 이런 지원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휴업에 동참한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방역소독을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휴원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지원 대책뿐만 아니라 압박이랄까요? 영업을 계속하게, 학원 운영을 계속하게 되면 국세청 세무조사도 나가겠다 이러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학원의 운영을 좀 이렇게 어려운 운영을 지원해주는 무슨 학원 강사 선생님들의 임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여기도 영세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좀 훈훈한 소식이 있더라고요.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관련 업체에서 무료 돌봄을 이렇게 도와주는
지원해주는 곳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뭐 한 서비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돌봄이나 방문 학습을 연계해주는 곳인데 여기가 뭐 큰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 한 50곳 정도의 방문 돌봄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여기에서 더해서 무료로 2배인 50곳을 더 해가지고 무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훈훈한 업체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요즘 또 온라인 교육이 많이들 이용하고 계신데 온라인 교육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무료 콘텐츠를 제공을 한다든가 그리고 기존에 있던 유료 동영상 콘텐츠를 유튜브로 올려서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게끔 네. 하는 그런 이제 훈훈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튼 민초들 또 우리 국민들 사회적 연대로 이 일을 극복하는 뭐 사례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교수님 마지막으로 네. 그 어쨌든 지금 부모님들 제일 걱정하는 거 당사자도 마찬가지 학생들 네, 네, 네. 교육 공백, 학습 공백 네. 이 생기는 건 불가피하잖아요. 현재 그렇죠. 아무리 노력을 예, 해도 예, 예. 요거에 대한 대책 뭘 이게 세워야 이제 될까요? 맞춤형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 예. 것 같은데 어린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금의 긴급 돌봄 시스템 이것들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초등 고학년이나 이제 중고생 중심으로는 온라인 강의가 불가피할 것 예, 같아요. 온라인 그리고 강의, 예. 어쨌든 밀폐된 공간에 모이지 않도록 아이들을 계속 교육하는 이제 그런 조치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마스크는 의료진에게 맡기고 산책할 때 마스크 안 쓰셔도 되고 조깅할 때 마스크 안 쓰셔도 되고 그렇지만 밀폐된 공간, 밀집된 공간은 이제 피하자. 아이들과 함께 부모들이 좀 손을 잡고 한번 좀 앞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좀 찾을 때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학교가 쉬니까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는 게 PC방하고 노래방. 참 그 점도 안타까워요. 예, 이번에 또 그게 드러났어요. 우리 네. 아이들이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우리 사회 취약성.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코로나19도 걱정인데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요. 공부도 걱정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차분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그리고 박채민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TV민생연구소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또 스페셜 방송이 되는데요. 네. 저희가 유튜브로도 방송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생방송을 놓치셨다면 꼭 유튜브로 많이 봐주시고 또 널리 홍보도 해주셔서 아까 명승구 교수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무 좋더라고요. TBS TV 민생연구소 또 TBS야말로 팩트에 기반해서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 않게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저희에 대한 응원이자 또 한편으로 저희들이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될 건지 이렇게 깊이 다시 한번 다짐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TV TV 민생연구소입니다.